아무튼 궁금한 거 대화하고 싶은데 뭐 여기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건데,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건데,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뉴 엔터테인먼트에 맞는, 사실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엔터테인먼트라는 시장에 30년의 개척기가 있고, 지금부터 앞으로 30년 동안에 한류의 힘이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도 분명히 크게 강해질 거고, 저는 개인적인 소망은 바이오 테크놀로지나 반도체와 같은 기존 산업의 어떤 테크놀로지 시장과 맞물려서 앞으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국에서 거의 최소 1000조 이상의 시장을 한국에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동차를 사듯이 집에다 두고 쓰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생기면, 와, 저거 한 5천만 원을 내도 쓸 수도 있겠다. 1년에 3천만 원을 내도 쓸 수도 있겠다. 가사 노동이나 이런 부분을 3천만 원 내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다. 그럼 10년 동안 쓰고 업데이트만 하면은 저거 10년 동안 5억을 내도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저거를 100만 명이 한국에서 사면은 거의 5천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시장이 50배가 되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될까? 그래서 그런 휴머노이드 시장이나 AI 시장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그런 사업의 주도성은 못할 것 같고, 그 영역과 연결된 컨텐츠 테크놀로지 영역은 사람들의 호모 루덴스의 유희를 위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 영역은 엔터테인먼트의 한류의 강함과 지금 다시 만들어지는 디지털과 접목된 뉴 엔터테인먼트에서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겠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꾸 광고비로 돈 벌고 커머스로 수익 남기고 이런 식이 맞기는 한데, 앞으로 10년 동안. 근데 이게 10년 이상 저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하나의 IP가 문화가 돼서 그런 AI와 휴머노이드 시장과 로봇 시장과 연계해서 큰 접점을 찾을 때가 올 거다라는 꿈을 크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엔터테인먼트, 뉴 엔터테인먼트라는 영역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분명히 엔터테인먼트 영역과 뉴 엔터테인먼트 영역의 교집합은 크게 있지만 성질은 많이 다르다.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서 기존 엔터테인먼트를 하셨고 또 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같이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 분들과 5가지 주제의 대담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핵심 주제인 교육 부분은 4번째 주제로 잡아서 저희가 좀 대화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자유롭게 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환 대표님 시작하시죠. 네. 저 이런 잘 낯설어서 또 좀 해봤던 분들이 먼저 좀 해주시면, 또 우리 케빈 이사님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그냥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뉴 엔터테인먼트라는 이제 새로운 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담을 하게 됐는데, 2020년대 들어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엔터테인먼트의 시장은 대격변의 시대를 맞이를 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라는 것으로 이제 압축되는 그 컨텐츠 플랫폼의 변화가 이제는 어느 정도 대중화를 넘어서 이제 전문성의 단계로 들어섰다고 하고, 저는 이것을 이제 전문성의 단계로 들어서면서부터 새로운 뉴 에라를 창조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뉴 엔터테인먼트라는 용어가 지금은 되게 앞으로 저희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좀 전문성을 앞세운 디지털 콘텐츠가의 문화로 이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엄청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제 전문성, 이게 대중화를 갖추면은 이 업계 이제 모든 인재들은 이제 이쪽 산업으로 이제 흘러드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수순이거든요. 기존에는 제가 이제 레거시 방송, 이제 TV 방송을 할 때, 그때도 한 20년 전, 15년 전이었는데, 가장 훌륭한 인재들이 일단 공중파로 먼저 갔고, 이제 공중파의 문턱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케이블을 갔고,
그게 이제 안 되던 친구들이 이제 뭐 UCC나 아니면 뭐 다른 뭐 하여튼 피라미드처럼 이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디지털 미디어가 이제 대중화가 되고 거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제 인재들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가장. 그래서 이제는 뭐 디지털 쪽을 한다고 해서 뭐 방송국 PD가 안 되는 사람들이나 뭐 영상 업계에서의 최윗단에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차선책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레거시 미디어를 오히려 제치고 이제 디지털 문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이제 인재들이 흘러 들어오면서 이제 점점 더 고도화된 전문화 단계로 들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앞으로의 기조를 생각을 하면 이제 좀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이제 뉴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맞이하는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SMC 그룹에서는 이제 좀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저는 뭐 서비스 센터를 필두로 해서 생각을 해서, 아마 좀 저희가 하는 일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앞으로의 뭐 뉴 엔터테인먼트 선도하고 싶어하는 저희 서비스 센터의 약간 그런 기조를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아, 네네. 근데 여기 화면 저희 하는 게 다 나가는 것 같은데, 아침이니까 현영이 너 인사 좀 먼저 드릴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갑자기 인사를 시켜요? 네. 왜냐하면 저희 크게 화면에 갑자기- 다 얼굴이 나가는 것 같던데, 저희 칙칙한 얼굴보다는 그래도 현영이. 예, 분위기 전환. 아, 그렇구나. 네, 저는 요새 크리에이터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조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확실히 집중도가 다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맨이었고요. 또 영화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스튜디오 38 대표로 있는 박성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인사를 하게 됐네요. 예. 본인 소개도 하세요. 여기 노빠꾸 탁재훈 우리 PD님이시고요. 예. 네. 누구시죠? 근데 성함이 어떻게 시더라? 네, 저는 스튜디오 시그마에서 연출 총괄 디렉팅을 맡고 있는 김병훈 PD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더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CFO직을 맡고 있는 김병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이어서 좀 정리해 드리면, 저희 대표님께서 던져주신 화두, 뉴 엔터테인먼트라고 정의할 때 컨텐츠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혹시 변화할까? 근데 이미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뭐 할까가 아니라 이미 변화했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지칭하는 어떤 레거시와 디지털 그리고 뉴미디어는 플랫폼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소구되는 게 유튜브라는 플랫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대한 디맨드, 그러니까 수요가 당연히 급증한 건 맞고요. DAU라든지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제 뭐 많이들 쓰시는 카카오라는 어플보다 더 많이 이제 매일매일 이제 사용되고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어떤 수요에 따라서 당연히 오는 것은 자본이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본의 흐름이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 내에서 프로덕션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설정을 해주는 게 이제 뒤따라오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이제 가장 먼저 온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환경 속에서는 이제 제작진들이에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어떤 그런 프로덕션, 레가시에서 왔었던 어떤 그런 자본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세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좀 진입 장벽이 낮은 상태에서 유튜브를 접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뉴미디어가 좀 좀 더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게, 예를 들면은 뭐 하우스홀드 네임처럼 뭐 나영석 PD님, 뭐 김태호 PD님 같은 어떤 제작을 하시는 어떤 환경이 내어주셨고, 이제 방금 이 질문에 뉴 컨텐츠 시장이 뉴 엔터테인먼트로 좀 정의된 거에 대한 정점이 좀 대중분들이 이해하시기 가장 쉬운 거는, 예를 들면 뭐 신동엽, 뭐 유재석 이런 어떤 레거시 방송에서 어떻게 플레이어로 활동하신 분들께서조차도 이제 이 시장으로 넘어오신 것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이 뉴 에라 뉴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화두에 조금 정의를 내리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대표님도 공감하시는지.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사실 우리 이 두 분과는 다르게 저희는 이제 연기자로도 활동을 했고 저는 또 제작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기자 입장에서 더 많이 느끼는 부분이 달라요. 이제 사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사실 미디어 자체가 틀어놓은 걸 다 해서 우리가 그냥 봤고 요즘에는 내가 보고 싶은 걸 찾아서 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그런 채널 프로그램들은 점점 사라지고 잘 보기 힘들고 잘 되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요즘에는 딱 세분화 누군가를 위한 그런 컨텐츠, 정보를 주는 컨텐츠, 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컨텐츠, 아니면 남성분을 위한 컨텐츠, 여성분을 위한 컨텐츠 이런 세분화되는 컨텐츠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즐기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기보다 앞으로는 조금씩 어떤 특정 타겟층을 정확하게 정하고 컨텐츠를 만들 때 그때 좀 더 앞으로 뉴 미디어에는 그런 컨텐츠가 잘 되지 않을까, 잘 되고 있고 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실패를 최근에도 유튜브를 했을 때 지금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했을 때 보면은 모두를 다 옛날처럼 레거시 방송했을 때처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할 때 좀 다 안 됐고 그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아니면은 어떤 뭐 결혼을 한 여성분들을 위한 콘텐츠 이런 게 정확하게 정보를 주는 콘텐츠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고 조회수를 이끌지 않았나 그 경험을 했습니다. 대표님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늘상 하시는 말씀 좀 떠오르는데 그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래요. 그거 되게 중요하네. 그 구독자. 그래요. 술 먹고 했던 얘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열변토했던 거 좀 해봐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유튜브라는 건 이제 타겟형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TV처럼 공공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뉴 미디어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남녀노소 모든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야지라는 콘텐츠는 제가 봤을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특정 타겟층을 위한 이제 콘텐츠가 제작이 돼야 되고 그런 의미로 지금 특정 타겟층을 잘 공략하고 있는 저희 조현영 크리에이터도 어떤 타겟층이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제가 걸그룹을 했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떤 걸그룹인지도 한번 저는 이제 레인보우라는 걸그룹을 소시적에 했었는데요. 그렇죠. 네 맞죠. 그러다 보니 이제 남성 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작할 때도 그 타겟층 정하고 사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요. 저 몸담아 보면서 이제 직접 체험해 보면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가 네. 학습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조현영 씨가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뭐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거를? 너무 볼 수도 있죠. 원색적으로 얘기하시네요. 예.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그걸 또 아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그죠? 케어주는 것도 맞아요. PD의 능력이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뉴 엔터테인먼트의 컨텐츠가 상당히 버티컬로 그 타겟팅을 세밀하게 해서 제작을 잘 해야 되는데 과거에 아마 30년 전에도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 선배분들은 드라마다. 근데 갑자기 OTT의 드라마다. 뭐 영화다. 근데 이제 이 영화 자체가 이제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OTT용 영화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법들을 이제 채널의 변경과 채널의 어떤 사이즈의 크기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는 시도들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처럼 사실 이 뉴 엔터테인먼트라는 시장에 최근 10년, 사실 유튜브 시장이 10년 이상 가요? 이런 질문을 10년 동안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 많은 에너지가 이제 들어와 버려서 이게 더 가요? 이거는 이제 안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다시 그럼 앞으로 이게 10년 진행된 유튜브 시장이면 소셜미디어 시장이면 20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되게 버티컬화된 엔터테인먼트용 컨텐츠를 시도해보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컨텐츠 IP로 완성이 될 수 있는 성공하는 컨텐츠 IP를 만드셨던 경험이 있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할까? 제가 숫자로 오늘 기억을 해주시면 노파코 탁재훈 자체 연간 매출은 5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뉴스 기사로도 몇 번 언급이 되는 침착맨님의 채널 매출 49억, 그거보다 1억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콘텐츠의 IP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을 하는 것이 지금 이게 뭐 답이다, 이게 또 다 맞다, 이건 또 전혀 아닌 얘기일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성공하는 콘텐츠 IP는 우리는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고 해야 될 게 뭐고, 사실 이걸 우리도 교육을 하는 거는 내부 직원들용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따 네 번째 주제에서는 그럼 이걸 교육 아카데미 일을 지금이라도 시작은 하고 싶습니다. 내년이라도 열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의견은 이제 연결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되, 성공하는 IP는 우리는 뭘까? 그 유튜브에 성공하는 컨텐츠 IP, 아까 그 본부장님께서 살짝 언급 주셨는데, 이제 저희 사적에서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예전에 만약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자유롭게 시작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지인들, 뭐 저희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이 네트워크가 넓으시겠지만, 뭐 내 카카오톡에 뭐 한 5천 명이 있다 그러면 우선 구독자 5천 명 깔고 가자.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하게 되겠지만, 이제 이경규 선배님도 뭐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실 때 뭐 800만 가시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 5천 명 내 지인들한테 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은 제가 속해 있는 농구 동호회 동아리 한 30명 있는 동호회 한 3군데 해가지고 100명한테만 구독 요청하는 게 사실상 그 유튜브 컨텐츠 시작할 때 더 성공적인 어떤 시발점을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하게 이 플랫폼에 대한 어떤 로직과 알고리즘을 이해하시면, 5천 명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는 구글 플랫폼 내에서는 이 5천 명을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채널을 따라서 좋아하는 5천 명이 무엇을 좋아할까 해서 그 5천 명에 대한 데이터 값을 또 수집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답이 안 나와요. 어디에다가 노출을 시켜줘야 될지. 근데 이게 결국에는 노출, 그리고 거기에서 클릭,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시청 지속, 그래서 이제 관심도, 이런 어떤 포지티브 애퍼메이션을 가지고 이제 컨텐츠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물량으로만 처음에 승부를 보는 것보다 소수일 수는 있지만 작은 어떤 기반이라도 명확한 타겟이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의 뭐 어떤 스포츠 동호회에 100명이 먼저 구독하더라도 유튜브는 그 100명의 구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했을 때, 얘는 뭐 스포츠 좋아하는 채널인가 보다 라고 해서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한다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전략들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떤 컨텐츠를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좀 고려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 있나요? 일단 이게 먼저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타겟팅이 먼저 설정이 돼야 되고요. 타겟팅은 세분화되면 세분화될수록 유튜브 시장에서는 초기 정착하는데 이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채널이 대중화가 된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다음 스텝으로는, 그렇다면 이제 타겟팅이 정확히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어떤 크리에이터를 거기다 이제 선별을 해서 꽂아 넣느냐, 어떤 배우를 활용해서 아니면 어떤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시청자들과 만나게 할 것이냐, 타겟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장 이제 핏이 맞는 배우들을 이제 그 자리에 놓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일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연출하고 있는 노빠꾸 탁재훈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에 보조 수사관으로 이제 신규진이라는 친구가 앉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존의 문법으로는 이 친구는 그 자리에 섭외돼서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친구였죠. 그 노빠꾸 탁재훈을 하기 전까지는 뭐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무명에 가까웠던 개그맨인데, 사실은 저는 그 친구에 대한 진가랑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식으로 토크를 이끌어가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탁재훈 씨 옆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핏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미 이제 타겟팅이 돼 있어서 탁재훈 씨의 그런 날카로운 개그와 애드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는 채널로 타겟팅을 해놓고 거기에 그럼 가장 어울리는 보조 MC가 누구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타겟팅이 설정되지 않은 방송 같은 경우에는 탁재훈 씨 옆에 이제 수많은 파트너들이 있죠. 뭐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뭐 그분들이 있어서 잘 안 됐다는 건 아닌데, 일단은 그냥 인기 있고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뭐 개그맨들이나 그런
보조 MC들을 옆에다 갖다 놓는 경우에 이제 탁재훈 씨의 입담이 오히려 죽죠. 이제 공격수는 하나고 공격수가 골을 넣기 위해서는 이제 어시스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를 하는데 뭐 흔히 그냥 뭐 공공재인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여러 공격수들을 배치를 해요. 이 사람이 골을 넣지 못하면 너가 넣어줘. 이 사람이 실패하면 그 옆 사람이 넣어줘라는 식으로. 근데 유튜브형 타겟형 이런 디지털 미디어에서는 그게 아니고 탁재현 씨의 그런 애드립과 뭐 그런 성향을 좋아하는 뭐 이를테면 뭐 30, 40대 남성 구독자들을 위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옆에 조력자가 필요했던 거고 그런 의미로 무명에 가까웠던 신규진 씨를 적재적소에 캐스팅해서 사실 컨텐츠의 대성공으로 이끌었던 경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여기 답이 항상 써 있긴 한데요. 아까 일본의 약간의 에러가 하나가 뉴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 이거 완전히 대체했다는 저희 답은 아닙니다. 완전히 대체했다가 아니라 2030들이 보는 시장을 완전히 정반합에 정의돼 버렸다. 그래서 완전히 대체했다는 아니었던 것 같고 각각 상생하는 길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근데 2030이 먼저 정으로 시작하는 시장은 대체를 하긴 했다. 특히 지금 저는 10대 분들한테 영감을 많이 얻는데 10대 네이티브 그때 그 감성이 정말 풍부한 그 네이티브의 힘도 여기로 다 대체가 돼버렸다. 그래서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영감이 계속 자라날 거고요. 오히려 유튜브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10대들 보면은 변동성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그래서 컨텐츠 IP에 지금 얘기하신 신규진님이다, 탁재훈님이다, 지금 이제 조현용님도 그 중에 한 분이셨지만 또 지금은 다른 IP를 도전하는 크리에이터가 되셨지만 그런 게스트분들 지금까지 한 150명 정도 섭외해서 운영을 했던 게스트분들 전부 다 이제 출연진이신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걸 거의 삼각 트라이앵글의 플라이 휠로 출연진의 플라이 휠이 뭘까? 그리고 우리 제작진의 플라이 휠이 뭘까? 그리고 저희는 어쨌거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매니지먼트와 에이전시를 하는 에이전시의 플라이 휠은 뭘까? 이 세 가지 영역들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계속 파고들면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컨텐츠 IP에 대해서 지속적인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다. 이런 과정들을 제작진의 대표로서 수장으로 끌고 가시고 에이전시의 리더로서 또 끌고 가시고 또 출연진의 리더로서 끌고 가시고 이 영역들이 각각의 분리된 자율권과 어느 정도의 수익 시어를 크게 담보받을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중에 탄생할 수 있는 영역이고 여기서 좀 빠진 부분이 플랫폼 자체의 수익성인 거죠. 물론 이제 유튜브가 수익성을 가져가지만 저희가 매출이 50억이 나온다고 하면 그 50억의 80%는 다른 데서 가져옵니다. 플랫폼에서 나눠 먹는 돈은 20%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에 의존하기보다는 80% 90% 이상을 다른 데서 수익 창출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정도의 플랫폼과의 관계성에서 충분히 더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삼각 구조를 이제 운영을 할 거다. 근데 하지만 사실 각각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작동이 되지 않겠죠. 예,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또 얘기를 더 여기서 안 하면 넘어가고 사실 이제 중요한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를 또 각각 또 경험을 한번 좀 말씀을. 얼마 버세요? 많이 벌어요? 그죠? 유튜브 하시면서 많이 버시나요? 아, 유튜브 수익이 어떤지 되게 궁금하다. 진짜 괜찮아요? 나도 궁금하다. 괜찮아요? 아니 뭐 돈 꺼달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레인보우 때보다. 사실 레인보우 활동을 할 때는 이제 n분의 1 했으니까 또 그죠? 그것도 그렇고 그렇죠. 회사도 떼줘야 되고 그렇죠. 예. 이제 그리고 이제 불러주는 곳에 가야 하는 그러니까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제 욕심껏 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 잘 아니었다면 제가 이제 이런 유튜브나 이런 SNS 뭐 플랫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제가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고 제가 어떤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네, 저의 그런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사실
제 매력을 제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만들어진 판에 들어가서 움직이기보다 제가 만든, 제가 잘 아는 저의 모습을 가장 잘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판을 제가 스스로 만들다 보니 사람들이 저의 매력을 더 알아주시고 그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부가적인 이제 수익도 많아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뭐 엄청나게 돈을 잘 벌진 못하지만 이제 점점 더 제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예. 그 정도의 수익으로 예.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오마카세 있습니다. 한 오마카세 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 예. 그거 지금도 먹을 수 어. 죄송합니다. 많이 성장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현영 씨의 채널이 어떻게 보면 저는 매력형 채널이라고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뭐 여행 컨텐츠도 있고 뭐 먹방 컨텐츠도 있고 뭐 그런 예능형 컨텐츠도 있는데 본인의 매력을 되게 부각하는 컨텐츠여가지고 본인의 팬들과 아니면은 본인 같은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내재되어 있는 뭔가 판타지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본인의 매력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도화된 전문화, 고도로 전문화된 채널이죠. 뭐 그냥 그냥 예쁜 연예인 나와가지고 뭐 재밌는 거 하네가 아니고 본인의 매력을 극대화 시켜서 그거조차도 이제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전문화된 채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제 이 전문성이 더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PPL들이 이제 붙기 시작을 하죠. 유튜브 초창기에는 그냥 그 앞에 스킵 광고들로 있는 그런 광고 수익이 거의 전부였는데 전부였죠. 조회수가 그죠? PPL들이 붙기 시작하면 전문성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PPL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익에 대한 창출이 이제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는데 이게 저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원래 기존 레거시 미디어 TV에서도 PPL 제품은 항상 있었는데 똑같은 그거 뭐 TV보다 오히려 더 영향력이 없는 유튜브 채널에서 오히려 더 많은 PPL에서 전환 수익이 나오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 구독자의 충성도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 전문성을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봐서 내가 좋아하는 채널에서 이런 광고를 하니까 의리로 사줘야지라는 것도 조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TV에서는 그냥 공중파나 뭐 방송국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그냥 봤다면 그게 내가 원해서 보는 프로그램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채널 돌리다가 이거 봐야지 제공해주니까 이거 봐야지 요게 이제 기본적인 시청 형태였는데 지금 이제 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굳이 내가 내 손으로 정성 들여가지고 하나씩 클릭해가면서 눌러서 보는 거기 때문에 충성도가 남다르고 충성도가 있는 채널에서 뭔가 이런 다른 PPL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그들을 뭐 응원하는 마음에서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좀 모르는 사람이 자기한테 추천하는 것보다 내 친한 친구가 나한테 추천을 해주면 좀 더 충동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흔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때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뭐 저희도 이제 같이 얘기 나누지만 PPL을 사실 욕심내다가 사실 내 채널 성격과 맞지 않는 PPL을 잘못 콘텐츠 날라가고 그때가 제일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채널이 같이 죽으면서 이제 충성도가 이제 알죠. 충성도가 높았던 사람이 한번 돌아서면은 그러니까 얘네 채널 성격 변했네 하면서 이제 이탈하는 순간이 이 PPL 잘못 썼을 때 욕심 냈을 때 어제도 그 얘기 나오셨잖아요, 피디님. 13분 나왔는데 3분 PPL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렇지. 예. 그런 것도 한번 염두해 주면서 너무 돈 수익도 너무 좋지만 어떤 이 컨텐츠의 양보다 이제 질을 위해서라도 그런 거는 어떻게 좀 이런 것도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컨텐츠에 어떤 광고가 어울리면서 그쵸. 어떻게 해서 너무 돈을 쫓지 않으면서 이런 것도 사실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사실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요. 사실 PPL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레거시 방송에서도 어떤 수익료를 가지고 중간에 이제 큰 뭐 막대한 자금을 이제 들이면서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광고를 하는데 뭐 유튜브 PPL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배려가 조금 낮춰진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방금 성환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컨텐츠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본질이 깨지다 보니까 이 광고성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컨텐츠의 어떤 모네타이제이션을 고민을 할 때
다양한 좀 시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그 광고주들의 니즈라든지 지금 뭐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어떤 그 말 그대로 애버타이즈먼트의 그 니즈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점에서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서 이제 감별사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그 이제 트와이스 정연이라는 친구가 본인의 인맥을 활용을 해서 스타들의 애장품을 이렇게 좀 기부를 받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1화 촬영을 했으니까 뭐 영웅 재중이라든지 뭐 온유 뭐 혹은 뭐 뱀뱀, 어마어마한 스타들의 애장품들을 이렇게 받아가는데, 사실 이 애장품들은 굉장히 유니크한 프로덕트잖아요. 예, 정말 이 세상의 원 오브 카인드인데,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노출을 시킬 수 있을까 해서 이것을 어떻게 모네타이즈 할까 했는데, 어차피 기부를 하는 거니까 사실 이것을 막 어마어마한 돈으로 팔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뭐 오픈 마켓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은 상품, 제품의 디퍼런시에이션으로 싸워야 되는, 뭐 굳이 깔자면 뭐 쿠팡, 뭐 지마켓, 알리 옥션 뭐 이런 데들은 이런 어떤 유니크함의 제품으로 수익을 벌기보다라는 트래픽을 요구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한 게, 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돈을 벌지도 않고 너네도 돈을 벌지 않겠지만 이제 서로가 필요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한테는 별 가치가 없지만 상대방한테는 가치가 될 수 있고, 상대방한테는 가치 없지만 나한테는 가치가 될 수 있는 이런 접점을 잘 찾으면 실질적으로 컨텐츠의 본질도 흐리지 않으면서 저희가 이 애장품들을 그들의 플랫폼에서 여기 와가지고 응모해 나는 이것만 가져다 줘도 저희 컨텐츠와 그 플랫폼이 필요한 어떤 니즈를 같이 소구를 하면서 좀 이런 그 수익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접점들도 저희도 늘 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성강 대표님이 조금 더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작년 오늘 주제가 이제 저희가 리테일 커머스 미디어, G마켓이나 알리익스프레스나 쿠팡이나 뭐 현대백화점이나 롯데홈쇼핑이나 이런 많은 기업들은 기존의 리테일 미디어를 갖추고서 한국에 500조 정도의 커머스 거래액을 만드셨고, 사실 광고 시장은 한국에서 20조 정도의 광고 시장이 도는 그 행위가 디지털에서 10조가 돌고 있고, TV 방송에서 3.4조에서 5조, 그 PPL 포함해서 그런 4조, 5조가 돌고 있고, 그 외에 신문이나 방송이나 다른 영역, 5개 광고나 이런 영역에서 돌고 있었는데, 사실 이 모든 행위가 아까 얘기 드린 브랜딩, CRM, 마케팅, 커머스 이런 걸 위해서 돌아갔는데, 실제로 커머스 연동성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이 실제로 유튜브 소셜미디어 기반의 리테일 커머스 미디어를 구축을 하셔야 된다. 리테일 회사도 커머스 회사도. 그게 이제 작년 메인 주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박성광 대표님이랑 아까 어떤 이제 자꾸 말씀드리지만 PPL 판매나 광고 캠페인 판매나 스팔 같은 어떤 마사지 기계의 퍼포먼스 전환형 소재 판매, 이런 영역들을 지금 케빈 이사님, 케빈 CSO님과 상당히 활성화되게 저희가 이걸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전체 총량이 저희 회사 차원에서는 올해 한 15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되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 리테일 커머스 미디어를 구축을 하면 홈쇼핑의 모객 시장, 홀세일 회사의, 홀세일 여행사의 어떤 역할, 이 두 가지를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올해 말까지 보면 지금까지 누적 거래액이 30억 정도가 나왔고, 한 50억 정도의 여행 상품 거래액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뭐 장가게 상품, 푸켓 상품, 지금 뭐 두바이 상품, 지금 튀르키예 상품, 갑자기 이제 여행 콘텐츠 상품을 최근에 지속적으로 판매하시면서 한 3, 40억의 거래액을, 연말까지는 거의 50억 정도의 거래액을 만드는 과정을, 사실 이것만이 머니타이제이션의 중심은 아니지만 머니타이제이션 할 수 있는 여러 영역 중에 기존 엔터처럼 기존의 리테일 미디어 시장을 뉴 리테일 커머스 미디어로 구축할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10년 동안 열린다. 중국이 너무 앞서가서 왕홍 시장, 라이브 커머스 시장으로 대박이 났지만 한국에서는 너무 촘촘하게 돼 있다 보니까 대박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은 날 거다. 근데 그 과정은 10년 동안 서서히 완성이 될 건데, 저는 이 시장의 거래액 시장을 20조의 10조의 소셜미디어 마케팅 시장이 아니라 500조의 100조의 리테일 커머스 미디어 구축 시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장에서 1조, 2조, 3조만 차지를 앞으로 10년 내로 한다고, 그 정도밖에 못하겠지만 그 정도를 하더라도 세계화가 될 수 있다. 그 예산이 한국 예산 1, 2, 3조가 아니라 10조, 20조, 30조의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시작을 박성광 대표님이 되게 흔쾌히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맞아요. 예. 가보자고. 예. 예. 맞습니다. 사실 처음 했을 때 과연 이게 이 컨텐츠도 가져가면 컨텐츠도 가져가야 되면서 이게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왜냐면 이게 브랜드가 이제 이미 사실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후원을 받고 시작을 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상의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도 무게가 좀 지어지더라고요. 조금 압박감도 있고 해서 걱정했는데 처음에보다 점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습득력이 되더라고요. 이게 습관화가 되고 이게 학습이 돼가지고 점점점 매출이 보여지고 그래서 이 미래 우리 커머스의 우리 유튜브가 접목이 돼서 발전할 수 있겠다는 게 점점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씩 저희도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느꼈을 때 아마 지금 홈쇼핑도 지금 점점 이제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이게 조금씩 젊은 친구들은 홈쇼핑보다는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에서 이게 상품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 한번 허들이 없어지고 바로 그 유튜브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젊은 우리 10대, 20대, 30대 친구들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이제 40, 50대, 50대, 60대 분들은 보긴 하지만 상품까지 이루어지기엔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냥 홈쇼핑에서는 그냥 해피코라서 바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커머스와 유튜브 이게 같이 연동되는 게 조금씩 과정이 지나서 점점 안정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미래를 보면은 더 좋은 좋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듀서형 크리에이터의 전략적 양성에 대해서 어제 태제대학교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성장을 한다. 이것까지는 사실 좀 너무 아쉬웠던 10년이었던 것 같고 제가 직접 다 제작하면서 체험한 걸 가지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교육을 한다. 그래서 이쪽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김병훈 이제 총괄 프로듀서 본부장님이 사실 현영님과도 그런 논의를 하고 박성광님과도 그런 논의를 하고 그 과정 중에 조현영님의 유튜브 채널이 이제 유튜브에서 조현영님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30만 구독자를 모으고 있는 그 채널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하는 게 예능 방송을 또 하나 구축을 조현영님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예원이의 솔로 탈출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느낌의 IP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또 마찬가지로 또 박성광 대표님과도 구축을 하고 계시고 그런 과정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의 크리에이터의 프로듀싱에 대해서 서로 공부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걸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과정은 저희도 아마 내년 정도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뉴 엔터테인먼트 들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는 그 기존까지에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에서는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 프로듀서는 프로듀서 각각의 역할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경계가 조금 허물어지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제 제 일자리가 이제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지금 옆에 보시는 이제 조현영 씨나 박성광 씨 같은 경우가 이제 본인들의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듀싱하면서 PD의 역할보다는 이제 본인이 직접 본인 자신들을 프로듀싱하면서 그런 양질의 컨텐츠들을 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이제 TV에 그러니까 유튜브에 본인 직접 출연하려고 이제 그렇죠.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데 맞아요. 팟캐스트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랑 직접 더 많이 말도 많이 하고 화면에 더 많이 나오려고 노력하던데 편집본 봤는데 더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위기 의식으로 이제 저도 안 되겠다. 내가 크리에이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박성광 씨랑 이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범주 안에서 프로듀서형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저도 이제 프로듀서형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그 안에 판에 끼어들면서 지금 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런 플레이어인 이제 박성광 씨와 조현영 씨에게도 이제 좀 더 프로듀서로서의 역량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나름의 교육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노하우를 지금 전수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직접 판에 같이 끼어들면서 맞아요, 맞습니다. 카메라 뒤에 있었을 때는
그냥 제 생각을 이들한테 주입을 시키기가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화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연출을 하면서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이제 PD와의 그런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시대에 접어들면서 애시당초 교육을 지금까지는 PD는 PD에 대한 뭐 방송 아카데미, 작가면 작가 이런 교육을 받았고 뭐 크리에이터들 소위 말하는 연예인들은 기획사에 들어가가지고 연습생생을 하면서 이제 그런 교육만 받다가 이제 그런 모든 역할 본인이 본인을 스스로 프로듀싱하면서 본인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게끔 모든 역할을 수행해내야 되는 시대로 변해가면서 이제 그런 역할에 걸맞는 인재들을 조금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옆에 이제 계신 두 분들이 그런 선례를 좀 많이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조현영 씨 같은 경우도 뭐 딱히 이제 연출가의 역량보다는 본인의 역량으로 지금 채널을 30만 구독자까지 끌어왔는데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 연출로서의 어떤 연출가로서의 제가 재량이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런 어떤 저의 개인적인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이런 능력과 이렇게 또 제작을 더 잘해주시는 이런 분들과 같이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이제 괜찮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열심히 배울 생각입니다. 저도. 근데 뭐 굳이 지금 공식 석상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곧 이제 조현영 씨가 스스로 이제 물론 저와 같이 만들어 가지만 이제 화면 안에서의 그런 프로듀서형 역할까지 도맡아 하면서 이제 전설의 걸그룹이었던 레인보우가 곧 부활을 합니다. 몇 년 만이죠? 15년 만인가요? 이제 이모돌로서 시작을 아니다. 한번 흔들어 7년, 8년 만이고. 15년 차고 이제 복귀는 7년. 그렇죠. 8년, 7, 8년 정도 만에. 야심차게 이제 하는데 기존 같았으면 이제 PD들이 시키는 대로 이제 무대 쓰고 뭐 하고 했겠지만 이제 본인의 아이디어 이제 보면은 제가 크게 많이 관여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안에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작곡가도 찾아가가지고 곡 좀 달라고 이제 하고 뭔가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뭐 이러한 컨텐츠들이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이제 주류로 자리 잡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인재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좀 심어주는 단계에서부터 넘어서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이제 3분 남아서 3분 안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런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의 프로듀서화에 대해서 저희는 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고 과거 20년 전에 불모지였던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아이돌 사관학교의 개념을 선배분들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구축을 하셔서 이제는 비욘세 같은 분이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런칭을 하는 과정을 미국에서 볼 수 없듯이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해외에서 저도 예전에 엔싱크 이런 거 CD 2001년에 사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야, 이제는 그냥 못 나오는 거구나. 근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마치 미국의 반도체 시장을 한국이 가져오듯이 일본의 반도체 시장을 한국이 가져오듯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영어권 거와 이런 아시아권 거를 우리나라가 가져와 버렸구나. 근데 그 시작이 엔터테인먼트 사관학교였던 것 같거든요. 음악 분야에서는. 근데 이 뉴미디어라는 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도 저희가 지금은 셀럽분의 어떤 인플루언서분의 재능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은 발전을 했다면 우리가 IP를 같이 구축하자라는 하나의 대의 명분을 가지고 그리고 수익도 합리적으로 쉐어하자라는 합리적 구조를 만들어서 개척을 하자가 사실 크리에이터 프로듀서의 개척 과정 중에 한 10년 동안 숙제로 잘 하다 보면 뭐 대박이 되지 않을까. 뉴 엔터테인먼트 사관학교가 더 서비스 센터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겠지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 이제 1분 남았는데요. 뉴 엔터테인먼트 앤 컬처 테크놀로지라는 주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AI 프로덕션이 있고요.
아까 릴 영상도 AI로 만든 거고요. 근데 지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경쟁력이 크리에이터인데 이런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터들과 AI를 도전하는 과정에 방구석 연구소라는 인터랙티브 앱도 개발해서 4년 동안 상도 많이 받고 운영도 많이 하고 지금도 한 달에 100만 명씩 꾸준히 그냥 오가닉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방구석 연구소라는 앱. 그래서 AI라는 기술과 이 뉴 엔터테인먼트를 접목하려면 단기적으로 요거라도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엔터테인먼트의 뉴 엔터테인먼트화가 아니라 저희 뉴 엔터테인먼트에서 탄생한 레인보우 18과 같은 새로운 팀의 엔터테인먼트화. 지금 그걸 되게 성공적으로 만드신 분들이 QWER이라는 너무 걸출한 저런 크리에이터들이 탄생을 했고요. 작년 3월에 런칭한 플레이브라는 버추얼 아이돌도 탄생을 했고요. 이미 아마 WCIF 1회 때 무대 공연 연출을 에스파가 했죠. 그때 탄생한 SM의 컬처 유니버스라는 세계관. 사실 이 과정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이 뉴 엔터에서 탄생한 크리에이터를 데리고 기술을 접목해서 AI라는 세계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앞으로의 10년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시장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좀 더 완성한 교육이나 좀 더 완성한 기술과 5배 이상 성장한 IP 사업의 어떤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더 좋은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오늘 아까 수성구청장님과도 알파시티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실 때 더 SMC의 대구 센터 같은 것을 이 공간에 구축을 할 수 있다면 사실 방금 얘기한 실험을 그 컨텐츠와 IP와 교육에 대한 실험을 뭐 대구의 저명한 계명대학교의 어떤 광고학과 이런 것들과도 같이 지금부터도 시도를 작게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씨앗을 가지고 같이 도전하시는 파트너분들과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꿈을 가지고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